부하를 괴롭혀 반신불수로 만든 인간 말종 대위 앞에 별셋한 아버지가 헬기를 타고 나타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계급장을 찢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전술 훈련장을 집어삼킨 밤. 인공적인 빛 한 줄기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암흑 속에서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듯한 긴장감이 병사들의 폐부를 짓눌렀다. 쏟아지는 폭우는 숲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렸고 오직 거친 빗줄기가 철모와 군복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진흙탕에 발이 빠지는 질척한 소음만이 간헐적으로 정적을 깨뜨렸다. 이곳은 가상의 적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가상의 적 수뇌부를 암살하기 위해 최종 침투 훈련을 벌이는 지옥의 한복판이었다. 젠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독사, 현재 위치 보고하라. 팀장인 김상철 상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낮게 깔렸다. 지직거리는 노이즈 너머로 다급함과 피로가 짙게 묻어났다. 작전 개시 48시간. 완전 군장 상태로 험준한 산악 지형을 70km 이상 주파한 정예 대원들조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는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다. 여기는 독사. 목표 지점까지 약 2km. 하지만 계곡물이 불어나 도하가 불가능하다. 다른 침투로를 찾아야 한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폭우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목소리의 주인, 이민정 중사. 그녀는 이 살벌한 훈련에 참가한 유일한 여군이었지만 여군이라는 수식어는 그녀의 실력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팀에서 가장 날카로운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해결사, 독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다. 다른 침투로라고? 이 빗속의 절벽을 타자는 말인가? 미쳤어. 부팀장인 박진우 중사가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그의 말대로 주변은 온통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급류가 흐르는 계곡뿐이었다. 불가능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끄러운 바위를 잡고 수십 미터 절벽을 오르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자살 행위였다. 불가능하지 않다. 30분 전 낙뢰가 쳤을 때 지형을 확인했다. 70방향 절벽 약 40m 지점에 우회 가능한 크레바스가 있다. 로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민정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찰나의 번갯불에 스쳐 지나간 지형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기억하고 분석했던 것이다. 경이로운 수준의 순간 기억력과 공간 지각 능력이었다. 하지만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그녀의 비범함은 동료들에게 신뢰보다는 의구심을 안겨주었다. 지금 장난하나?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어떻게 봤다는 거야? 괜히 객기 부리다 다 죽을 일 있어. 박 중사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팀장 김 상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작전과 훈련에서 이민정의 판단이 틀린 적이 없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감각은 때로 최첨단 정찰 장비보다 더 정확했다. 독사를 믿는다. 독사, 선등 확보 가능한가? 가능하다. 짧고 단호한 대답. 이민정은 등에 메고 있던 로프를 풀어 자신의 몸에 익숙하게 감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이 안방이라도 되는 듯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빗물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위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왜 이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을까? 그녀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 3스타 장군 이진우 중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군 전체를 통틀어 극소수에 불과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장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음에도 그녀는 스스로 가장 험하고 낮은 곳, 부사관의 길을 택했다.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아닌 오직 군인 이민정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지독한 갈증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강철처럼 단단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한 발 한 발.
이민정은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빗물은 눈을 가리고 강풍은 몸을 날려버릴 듯이 흔들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 살같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바위, 다음 발을 디딜 곳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아래에서는 동료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움직임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목표했던 크레바스의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선등 확보 완료. 로프 고정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울려 퍼지자 아래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이민정은 자신을 시작으로 팀원 전체를 절벽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작전은 실패하고 전원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을 것이다. 작전은 성공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를 뚫고 가상의 적진에 침투한 그들은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훈련이 종료되고 엉망진창이 된 대원들이 막사로 복귀했을 때 훈련을 총괄하던 지휘관이 이민정 앞에 섰다. 이민정 중사. 자네가 이번 훈련의 1등 공신이야. 그 상황에서 절벽을 넘을 생각을 한 배짱과 실력, 정말 대단하네. 칭찬해도 그녀의 표정은 무뚝뚝했다. 그저 임무였을 뿐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면서도 막상 칭찬을 들으면 어색해하는 기이한 성정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포상이 아닌 새로운 명령이었다. 이민정 중사, 내일부로 최전방 독수리 부대로 전출을 명한다. 독수리 부대.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로 유명한 지옥의 최전선. 그곳은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군인인 그녀는 그저 복명복창할 수밖에 없었다. 중사 이민정. 명받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곳, 독수리 부대라는 이름의 뱀소굴에서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적, 최민석 대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철의 불사조 같았던 그녀의 날개를 꺾고 영혼까지 불태워버릴 지독한 악연의 서막이 그렇게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독수리 부대로 향하는 낡은 군용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마다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덜컹거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날카로운 철조망, 위압적인 감시 초소, 그리고 메마른 흙먼지. 마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색을 빨아들인 듯한 황량함이 이민정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곳이 바로 악명 높은 독수리 부대, 그녀가 앞으로 몸담아야 할 새로운 둥지였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살아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식의 섬뜩한 구호가 그녀를 맞았다. 위병소의 병사들조차 경계심과 냉소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었다. 여군, 그것도 최정예 부대 출신의 전입자는 그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이 지옥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보였다. 대대장에게 전입 신고를 마친 이민정은 곧바로 자신이 배속될 삼중대로 향했다. 중대 막사로 향하는 길,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저 여자야? 이번에 새로 온 중사.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백이 보통이 아닌가 봐. 여길 어떻게 굴러들어왔지? 조심해. 우리 중대장님, 여자 군인이라면 아주 이를 가시잖아. 아마 일주일도 못 버티고 울면서 뛰쳐나갈걸.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일말의 동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한 남자 삼중대장 최민석 대위가 있었다. 이민정은 본능적으로 그가 평범한 지휘관이 아님을 직감했다. 중대장실의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나른하면서도 권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이민정은 숨을 멈췄다. 방 안에는 지독한 담배 연기와 값싼 인스턴트 커피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오만함이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는 남자. 그가 바로 최민석 대위였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 군복 위로도 선명한 근육의 윤곽. 언뜻 보면 전형적인 엘리트 장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뱀처럼 차갑고 끈질긴 그의 시선은 이민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값을 매기는 것처럼 훑어내렸다. 그 시선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 대신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거만함이 가득했다. 신고합니다. 금일부로 3중대에 전입을 명받은 이민정 중사입니다. 중대장님께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이민정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최민석은 그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천천히 그녀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포식자처럼 위압적이었다. 이민정 중사라. 특수부대에서 꽤 날렸다고 들었는데 그런 대단한 분이 어쩌다 이런 시공창까지 굴러들어왔을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시공창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이민정은 차분하게 응수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최민석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기묘한 미소를 만들었다. 임무. 좋아, 임무. 여긴 말이야, 이 중사. 책상머리에 앉아서 작전 계획이나 짜던 곳과는 달라. 여긴 진짜 전쟁터라고. 여자의 가녀린 몸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 내 말, 이해하나? 그는 여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군은 전투력이 없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거나 혹은 군의 사기를 저하하는 골칫덩어리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이민정의 존재는 그가 쌓아올린 견고한 편견의 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최민석, 그는 군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나 형들처럼 뛰어난 재능을 갖지 못했다. 육군사관학교도 겨우 턱걸이로 들어갔고 진급심사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엘리트들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들끓었다. 그는 그 열등감을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통제함으로써 해소했다. 특히 여군들은 그의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그들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비뚤어진 쾌감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몸이 가녀린지 아닌지는 임무 수행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민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최민석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그는 피식 웃으며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좋아, 증명. 그럼 어디 한번 증명해봐. 이건 우리 중대 창고관리대장인데 전임자가 엉망으로 해놓고 가서 골치가 아프거든. 오늘 밤까지 재고 파악 전부 마치고 보고하도록. 아, 물론 수작업으로. 여긴 자네가 있던 곳처럼 좋은 전산 시스템 같은 건 없으니까. 산더미 같은 서류였다. 수백 가지가 넘는 군수품 목록과 숫자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물리적으로 하룻밤 만에 끝내는 것이 불가능한 양이었다. 명백한 군기잡기이자 길들이기의 시작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민정은 토씨 하나 달지 않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최민석은 오히려 김이 빠진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불평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기를 바랐다. 그래야 군인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몰아붙일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3중대 창고에는 자정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민정은 먼지가 자욱한 창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수많은 군수품 상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서류와 대조했다.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었다. 그녀를 향한 최민석의 첫 번째 시험. 그것은 이 뱀의 소굴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이민정은 그 신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결코 부러지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이민정은 최민석의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군복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중대장님, 어젯밤 지시하신 창고 재고 파악 완료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밤샘 근무 중이던 최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그녀가 정말로 해낸 것이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가 내민 두꺼운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손으로 직접 작성한 보고서는 컴퓨터로 출력한 것처럼 일목요연하고 정확했다. 오차 하나 없는 숫자, 완벽하게 정리된 물품 목록. 심지어 그는 재고 현황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이나 추가 보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따로 정리하여 개선 방안까지 제시해 놓았다. 이걸 정말 혼자 다 한 건가? 최민석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는 이민정이 밤새 끙끙대다가 결국 포기하고 울상을 지으며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그때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며 모욕을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이민정은 그의 시험을 통과한 것을 넘어 그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굴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 최민석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수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건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보고서는 거기 두고 나가봐. 그는 일부러 쌀쌀맞게 말하며 보고서를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민정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구축해온 왕국을 위협하는 위험한 변수라는 것을. 그의 불안감은 며칠 뒤 대대전술훈련에서 현실이 되었다. 각 중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훈련이었다. 훈련 과제는 가상의 적 포대를 가장 빠르고 은밀하게 파괴하는 것. 최민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교과서적인 침투로를 선택했다. 하지만 훈련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적의 매복에 걸려들어 시간을 지체하게 된 것이다. 그때 통신병 역할을 하던 이민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중대장님, 비안을 꺼내 드립니다. 현재 위치에서 20방향의 능선을 따라 우회하면 적의 배후를 기습할 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의 사각지대이며 적이 예상하지 못할 경로입니다. 닥쳐. 지금 누가 너한테 의견을 물었나? 내 판단에 토달지 마. 최민석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이민정에게 모욕감을 느끼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그의 작전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다른 중대들이 속속 목표를 달성했다는 무전이 들려오자 그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굳어갔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이를 갈며 이민정의 의견을 따랐다. 전원, 이 중사가 말한 경로로 이동한다.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이 중사, 자네가 지는 거야. 알았나? 결과는 놀라웠다. 이민정의 판단은 정확했다. 3중대는 그녀가 제시한 경로를 통해 적의 허를 찔렀고 극적으로 훈련 과제를 완수했다. 훈련 종료 후 대대장은 모든 중대장들 앞에서 3중대의 창의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칭찬했다. 특히 최대위, 자네 중대의 이민정 중사 말이야. 아주 물건이더군. 이번 작전은 이 중사의 아이디어가 결정적이었다고 들었네. 자네 부하 관리 잘했어. 칭찬은 최민석에게 돌아갔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민정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등 뒤에서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었다. 자신의 무능함이 부하인 여군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난 기분이었다. 그의 자존심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났다. 그날 이후 최민석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중대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이민정에게 고함을 치며 인격을 모독했다. 이 중사, 군화 하나 제대로 못 닦나?
내가 이러니까 여군 전체가 욕을 먹는 거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그는 이민정에게만 유독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었다. 다른 부사관들이 두세 명씩 붙어서 하던 일을 그녀에게는 혼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밤을 새워 일을 마치면 다음 날 더 많은 일을 던져주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속셈이었다. 이민정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녀가 강철처럼 버텨낼수록 최민석의 분노와 집착은 더욱 광적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민정을 안타깝게 여긴 신참 하사 한 명이 그녀의 일을 몰래 도와주다가 최민석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가 뭔데 이 중사 일을 거들어? 여기가 내 놈들 연애하는 곳인 줄 알아? 최민석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하사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그리고는 이민정을 향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중사 때문에 애꿎은 부하가 피를 보는군. 내가 남들한테 얼마나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이제 좀 알겠나? 그 순간 이민정의 강철 같던 정신에 처음으로 희미한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죄책감. 그것은 최민석이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던진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무기였다. 이민정은 피를 흘리며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하사의 눈빛을 외면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한 걸음 더 빠져들고 있었다. 최민석이 시작한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지독한 소모전이었다. 그는 이민정을 중대 내에서 철저하게 고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민정의 뛰어난 능력이 다른 병사들에게 인정받고 그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그는 병적으로 두려워했다. 작전은 치밀했다. 그는 먼저 이민정과 가깝게 지내는 병사들을 하나씩 불러 면담을 시작했다. 자네, 요즘 이 중사랑 붙어 다니면서 뭘 그렇게 속닥거리나? 혹시 저 여자가 부대 내부 정보를 아버지한테 빼돌리기라도 하는 거 아닌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엮였다가 군 생활 꼬이기 싫으면.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민정이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상관의 밑보임을 받는 간부와 가깝게 지내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병사들은 하나둘씩 이민정을 피하기 시작했다. 식당에서도 휴식 시간에도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다. 투명 인간. 그녀는 어느새 부대 내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최민석은 이민정의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했다.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는 늘 트집을 잡혀 수십 번씩 반려되었다.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보고서 양식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바꿔와. 내용의 진정성이 부족해. 감정을 담아서 다시 써.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이민정은 밤을 새워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최민석이 던져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잠은 하루에 2~3시간 자는 것이 전부였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어느 날은 중대 회식이 있었다. 최민석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민정에게 다가와 술잔을 내밀었다. 자, 이 중사. 그동안 내가 좀 빡빡하게 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주는 술이야. 원샷 하는 거지.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번뜩였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민정은 말없이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소주가 목구멍을 태우며 넘어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허, 한 잔으로는 부족하지. 자, 또 한 잔. 중대장님이 주시는 술인데 설마 빼는 건 아니겠지? 최민석과 그의 옆에 붙어 아첨하는 간부들이 번갈아가며 그녀에게 억지로 술을 권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그녀의 얼굴이 금세 붉게 달아올랐다.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먹은 것을 전부 토해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등 뒤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꼴 좀 봐. 저게 특수부대 출신 에이스의 실체인가? 술 몇 잔에 아주 맛이 가버렸구만. 최민석이었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역시 안 돼. 정신력도 체력도. 결국 이렇게 무너질 거면서 뭐하러 군대에 기어들어와서 남들 고생시키나 몰라.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이민정의 가슴에 박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저런 인간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민정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꺾이지 않는 눈빛에 최민석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의 저항이, 그녀의 존재 자체가 참을 수 없이 불쾌했다. 그날 이후 소모전은 더욱 격렬해졌다. 최민석은 이민정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다. 그녀의 휴가 신청은 번번이 반려되었고 외부와의 전화 통화조차 감시당했다. 그녀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다. 몸과 마음은 지쳐갈 대로 지쳐 있었다. 한때 강철 같았던 그녀의 정신력도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눈을 뜨면 그만 포기할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여기서 도망칠까? 하는 유혹이 뱀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의 인생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어느덧 부대에는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비가 내렸다.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가 온몸을 짓눌렀다. 이민정의 마음도 그 비처럼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지긋지긋한 장맛비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비극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대한 폭풍이 그녀를 덮치기 직전 세상은 기만적인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장마는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맹렬하게 퍼부었다. 온 세상이 회색빛 물안개에 잠겼고 부대는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해갔다. 이런 날씨에는 모든 야외 훈련이 중단되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삼중대 병사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연병장에 완전 군장을 한 채 집합해 있었다. 지금부터 각계전투 훈련을 시작한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다. 알겠나? 최민석 대위가 빗속에서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 병사들은 그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무모한 훈련은 오직 한 사람, 이민정 중사를 겨냥한 것임을. 며칠 전부터 이민정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계속된 과로와 수면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최민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포복 앞으로. 최민석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차가운 진흙탕에 몸을 던졌다.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여 입과 코로 흘러들어왔다. 이민정은 덜덜 떨리는 팔로 땅을 기었다.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고 젖은 군복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머릿속이 몽롱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민정 중사. 동작 봐라. 그따위로 할 거면 당장 군복 벗어. 최민석은 유독 그녀의 곁을 맴돌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그는 이민정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듯했다. 그의 가학적인 성향이 폭우 속에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철조망 통과 훈련 중 이민정은 진흙탕에 미끄러지며 팔이 철조망에 깊게 긁혔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훈련을 계속했다.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 최민석은 훈련을 잠시 중단시키고 이민정을 일으켜 세웠다. 이 중사,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나? 내 그 오만한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는 이민정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이민정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모든 병사들이 겁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최민석의 왕국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왜 억울해? 그럼 덤벼보시지.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최민석은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는 이민정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 순간 이민정의 눈앞에서 세상이 빙글 돌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의 몸이 힘없이 뒤로 쓰러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시야는 점점 좁아졌고 빗소리와 최민석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의식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는 최민석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마음속으로 마지막 단어를 외친 그녀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폭우는 여전히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강철의 불사조라 불렸던 한 군인의 날개가 그렇게 잔인하게 꺾여 진흙탕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이민정이 진흙탕 속으로 쓰러진 순간 시간은 잠시 얼어붙었다. 쏟아지는 폭우도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녀의 의식과 함께 아득한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최민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뭐 하는 거야? 엄살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지 못해. 그는 이민정이 또다시 자신의 권위에 저항하기 위해 연극을 벌이는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이미 군인이 아니라 어떻게든 짓밟아 굴복시켜야 할 적일 뿐이었다. 그는 군홧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툭툭 찼다. 이민정 중사. 내 말이 안 들리나? 당장.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 초점 없이 풀려버린 동공, 그리고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손가락.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동물처럼 예민한 그의 감각을 찔렀다.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공포와 혼란이 비에 젖은 연병장 위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뭣들 하는 거야? 의무병. 당장 의무병 불러. 최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잠시 후 앳된 얼굴에 의무병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이민정의 상태를 살피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중대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호흡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동공 반응도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단 의무대로 후송해야 합니다. 의무병의 다급한 외침에 최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이 커지고 있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만약 이민정이 사단 의무대로 후송된다면 폭우 속에서 무리한 훈련을 강행한 것과 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악마적인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요즘 의무병들은 꾀병이랑 진짜 환자도 구분 못하나? 그냥 과로로 쓰러진 거야. 중대 의무실로 옮겨. 수액이나 한 대 맞히면 금방 정신 차릴 거다. 그는 의무병의 말을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자신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오만함에서 나온 판단이었다. 하지만 젊은 의무병 강지훈 일병은 의외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의무병이 되기 전 의대생이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안 됩니다, 중대장님.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응급 상황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후송해야 합니다. 강일병은 최민석의 살기 어린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소리쳤다. 일개 사병이 장교인 자신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최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새끼가 돌았나? 내가 뭘 책임져? 군법 회의에 가고 싶어서 환장했어. 당장 이 여자 끌고 의무실로 가지 못해. 그렇다면 차라리 군법 회의에 가겠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군법은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이 중사님 정말 큰일 납니다. 두 사람의 대치에 연병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기 어린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만약 여기서 이민정이 잘못된다면 그들 모두가 방관자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병장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중대장이 조심스럽게 최민석에게 다가왔다. 중대장님, 일단 강일병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중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단 사단 의무대로 보내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중대장의 합리적인 설득. 그것은 최민석에게 퇴로를 열어주었다. 그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분노를 사겼다. 좋아. 내 놈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번 믿어주지. 대신 아무 일도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면 강지훈 일병,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명심해. 그는 강일병에게 살벌한 협박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곧이어 앰뷸런스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연병장으로 들어왔다. 의무병들은 이민정의 축 늘어진 몸을 들것에 실어 앰뷸런스 안으로 옮겼다. 그녀가 실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민석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 사태를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앰뷸런스의 문이 닫히고 빗속을 가르며 멀어져 갔다. 이민정의 비명은 그 안에 갇힌 채 독수리 부대의 두꺼운 철문 뒤로 은폐되고 있었다. 최민석은 멀어지는 앰뷸런스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단순 과로. 스트레스성 쇼크. 그 정도로 끝나겠지. 그리고 깨어나면 오늘 일을 빌미로 저 여자를 완벽하게 굴복시켜주마.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앰뷸런스가 자신의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장송곡의 서곡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짓밟았다고 생각한 한 인간의 존엄성이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은 짙고 축축한 안개 속을 헤매는 꿈과 같았다. 이민정은 끝없이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차갑고 어두운 물속, 아무런 소리도 빛도 없는 절대적인 무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사진은 마치 타인의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였다. 여긴 어디지, 나는 어떻게 된 거지? 흐릿한 생각의 파편들이 안개 속을 부유했다. 폭우, 진흙탕,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며 내려다보던 최민석의 얼굴.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병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뇌에서 보낸 명령이 신경을 타고 전달되다 중간에서 끊겨버린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특히 왼쪽 팔과 다리는 아예 감각조차 희미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매달려 있는 듯 했다.
움직여 제발.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어눌하고 불분명한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혀가 굳어버린 듯 제대로 된 발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끔찍한 자각.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성대는 의미 없는 소리만 토해낼 뿐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중년의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민정 중사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는 신경외과 과장입니다. 이민정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녀의 눈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다. 내 몸이 왜 이러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는 그녀의 차트를 넘겨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이 중사님은 후천성 외상성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성마비? 그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뇌성마비. 그것은 군인이었던 그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뇌의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되어 앞으로 왼쪽 팔과 다리에 영구적인 마비 증상이 남을 것이고 언어장애 또한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웅웅거렸다. 이민정은 그의 말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악몽이다. 끔찍한 꿈일 뿐이다. 어서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오른손조차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며 그녀의 의지를 배신했다. 그저 침대 시트를 힘없이 움켜쥘 뿐이었다. 거짓말. 간신히 쥐어짠 목소리는 갓난아기의 옹알이처럼 뭉개져 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강철의 불사조라 불렸던 그녀였다. 누구보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자부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불구의 몸뚱이뿐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 군인으로서의 삶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최민석, 그 악마 같은 인간이 휘두른 폭력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해버렸다. 의사가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더 이상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회색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잿빛 하늘.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군단장의 자랑스러운 딸도 아니었다. 그저 뇌성마비 환자라는 끔찍한 낙인이 찍힌 무너져버린 존재일 뿐이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끔찍한 형벌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민정이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독수리 부대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진실을 덮으려는 자와 그 진실을 외면하려는 자들의 추악한 공모였다. 최민석 대위는 이민정이 뇌성마비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그날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병사들을 중대장실로 한 명씩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너희들도 봤지? 이 중사는 평소에도 자기 몸 생각 안 하고 무리하게 훈련했어. 그날도 내가 분명히 쉬라고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며 고집을 부린 거야. 그러다 발을 헛디뎌 혼자 넘어진 거고.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만약 내 말과 다른 소리가 너희들 입에서 나온다면 알지. 남은 군 생활이 얼마나 끔찍해질지. 사회에 나가서도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마. 그는 자신의 집안 배경과 인맥을 은연중에 과시하며
어린 병사들을 공포로 올감했다.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중대장의 말은 신의 계시나 다름없었다. 병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혹은 그저 남은 군 생활을 편하게 보내고 싶다는 이기심에 하나둘씩 최민석이 짜놓은 각본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목격했던 폭행의 진실은 그렇게 그들의 침묵과 거짓말 뒤로 사라졌다. 유일하게 저항했던 것은 의무병 강지훈 일병이었다. 그는 헌병대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본 그대로를 증언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최민석 대위님이 이민정 중사님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다른 모든 병사들의 거짓 증언에 묻혀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으로 치부되었다. 오히려 그는 상관을 모함하는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 최민석은 강 일병을 따로 불러 비웃으며 말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나? 정의? 그런 건 힘있는 놈들이 만드는 거야. 넌 이제 끝났어. 결국 헌병대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최민석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사건 경위 보고서. 사건명 이민정 중사 훈련 중 부상. 경위 이민정 중사는 평소 동료들과의 경쟁심과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음. 사건 당일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훈련 참여를 강행함. 훈련 중 체력 저하로 인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음. 결론 본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이며 지휘관인 최민석 대위의 지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민정은 병상에서 그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힌 글씨들이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문장들.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의 이름이 증인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군대, 그녀가 충성을 바쳤던 조직이 그녀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다. 아! 그녀의 입에서 괴로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차라리 그날 진흙탕 속에서 그대로 죽어버렸다면 이토록 비참하고 끔찍한 배신감은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전역을 처리하기 위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군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그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려 하고 있었다. 보상금 몇 푼과 함께 불명예스러운 부상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그 순간 이민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희망, 신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세상은 거대한 거짓말로 이루어진 감옥이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죄수였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자신의 절규 따위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듯이. 그래,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무너지고 잊히고 사라지는 거구나. 이민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깊고 어두운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싶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이민정에게 낮은 밤이었고 밤은 끝없는 악몽이었다. 그녀는 식사를 거부했고 재활 치료도 받지 않았다. 살아있는 송장처럼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세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다. 그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담당자를 보내 전역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종용했다. 이 중사님, 이렇게 버티는 건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군 생활은 끝났으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셔야죠. 그들의 위선적인 말들은 그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새로운 삶? 이런 몸으로 무슨 새로운 삶을 시작하란 말인가? 어느 비오는 밤이었다. 병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자꾸만 불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간호사가 실수로 놓고 간 과도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는 왼손 대신 그나마 움직이는 오른손을 천천히 뻗었다. 차갑고 서늘한 칼날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그녀가 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손목으로 가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협탁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왔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아버지, 이진우.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는 늘 거대한 산 같은 존재였다. 엄격한 군인이었지만 딸에게만큼은 한없이 자상했던 사람.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기억났다.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 부사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버지는 믿는다라며 묵묵히 지지해 주었던 사람. 그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힘에 기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버지. 마음속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자 멈췄던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배신이 아닐까. 칼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살고 싶다는 생각과 죽고 싶다는 욕망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최민석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여자는 역시 안 돼. 결국 이렇게 무너질 거면서.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복수심. 그것은 삶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었다. 이대로 죽으면 최민석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예전처럼 살아갈 것이다. 자신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이다. 그것만은 참을 수 없었다. 이민정은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협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단 몇십 센티미터의 거리가 마치 수십 킬로미터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을 기었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손끝이 전화기에 닿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만이 사용하는 직통 번호였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신호음이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제발 제발 받으세요.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무거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우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둑이 무너져 내렸다. 아, 아버지. 그녀는 어린아이가 되어 울부짖었다. 뭉개진 발음, 뒤죽박죽인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건져 올린 마지막 구원의 요청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 군단 사령부의 지휘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수백 명의 참모와 장교들이 숨가쁘게 움직이며 정보를 분석하고 명령을 전달했다.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휘관석, 그곳에 군단장 이진우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강철 같은 카리스마. 그는 부하들에게 얼음 사령관이라 불릴 정도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지금 막 시작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통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지휘통제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그 전화기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혹은 대통령만이 사용하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얼음 같던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의 하나뿐인 딸 민정의 번호였다. 잠시 지휘를 중단한다. 그는 짧게 명령을 내린 후 수화기를 들었다. 이진우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가 알던 맑고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지고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울음소리. 아, 아버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진우의 심장이 얼음물에 잠긴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일이. 민정아, 무슨 일이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봐. 아빠한테 말해. 무슨 일이야?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딸을 달랬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딸의 울음 섞인 넋두리를 통해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딸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최민석 대위라는 이름. 폭우 속의 훈련. 폭행. 그리고 뇌성마비. 뇌성마비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이진우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지휘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인 채 얼음처럼 변해버린 사령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알던 얼음 사령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부관을 불렀다. 김소령. 예, 군단장님. 내 블랙호크 준비해. 5분 안에 이륙한다. 부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은 전군이 집중하는 대규모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군단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혹시 목적지가 어디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지옥의 악귀처럼 나지막이 은조렸다. 독수리 부대. 쓰레기들을 청소하러 간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지휘통제실 밖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최정예 공격 헬기, 블랙호크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짓밟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날아오르는 분노의 날갯짓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독수리 부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독수리 부대의 밤은 언제나처럼 깊고 적막했다. 부슬비가 어둠을 적시고 간간히 울리는 순찰병의 군화 소리만이 부대의 심장 소리처럼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상황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최민석 대위는 따분함을 이기지 못해 하품을 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민정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가는 존재였다. 처리 완료된 골칫거리.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두 마이너스. 멀리서 들려오던 빗소리와는 이질적인 공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굉음이 고막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졌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상황실의 유리창이 불안하게 덜덜 떨렸다. 당직 사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중대장님. 정체불명의 헬기가 우리 부대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피하 식별 신호도 없고 사전 비행 허가도 받지 않은 기체입니다. 뭐야? 최민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관제 레이더를 들여다봤다. 레이더에는 거대한 항적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부대 정중앙을 향해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비상 상황이었다. 적의 기습 공격일 수도 있었다. 당장 전 부대에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해. 대공 방어 초소는 격추 준비하니 일단 경고 통신부터 보내. 그의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헬기는 이미 부대 연병장 상공에 도착해 있었다. 탐조등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지상을 비추자 그 위용이 드러났다. 검은색으로 도장된 기체, 날렵하면서도 위압적인 동체.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공격 헬기, 블랙호크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체와는 달랐다. 동체 측면에는 별 3개, 군단장을 상징하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군단장님?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시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군단장이 직접 부대를 찾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쟁이 터지거나 혹은 부대 전체가 뒤집어질 만한 끔찍한 사고가 터졌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착륙을 유도하라. 전 병력은 당장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빨리. 최민석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명령을 내리고 상황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심장은 발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거렸다. 왜? 도대체 왜? 혹시 이민정 그 계집애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블랙호크는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연병장 중앙에 내려앉았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이 빗물과 흙먼지를 사방으로 휘날리며 작은 폭풍을 일으켰다. 병사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팔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 마치 강림한 신 앞에 엎드린 미물들 같았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헬기의 옆문이 천천히 열렸다.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것은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번뜩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음을 침묵시키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군단장 이진우 중장. 그는 비에 젖은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차가운 허무함과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허둥지둥 달려온 최민석이 그의 앞에 서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대장 대위 최민석 군단장님께. 내 놈이 최민석 대위인가? 이진우는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목소리를 짓누르듯 낮게 물었다. 그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최민석의 심장을 꿰뚫었다. 최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예. 그렇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지? 내 딸. 그 한마디에 최민석의 뇌는 모든 사고를 정지했다. 이민정. 그 보잘것없던 여군이 군단장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은 마치 사형수에게 다가가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무겁고 서늘했다. 마침내 최민석의 코앞에 멈춰선 그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내 놈의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딸의 날개를 꺾고 진흙탕에 처박아. 그 순간 최민석은 깨달았다.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바로 이 자리에서 끝장났다는 것을.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풀렸고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공포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가장 압도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전 부대원 5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단 한 명의 열외도 없이. 이진우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전체를 지배했다. 그의 명령에 부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이렌이 울리고 각 내무반과 초소에서 잠들어 있거나 근무 중이던 병사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영문 모를 불안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5분 뒤 독수리 부대의 모든 장병이 폭우가 쏟아지는 연병장에 오와 열을 맞춰 도열했다. 그들 앞에는 헬기 탐조등의 눈부신 빛을 받으며 서 있는 이진우 중장과 그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최민석 대위가 있었다. 이진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모든 병사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오늘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의 말에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이 부대에 근무하던 내 딸, 이민정 중사는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후천성 뇌성마비. 군인으로서의 생명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삶마저 송두리째 빼앗겼다.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군 당국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사의 부상은 개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진우의 시선이 최민석을 향했다. 최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할 자, 앞으로 나오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하지만 끝까지 거짓 뒤에 숨는 자는 저 쓰레기와 함께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이자 거역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최민석이 그동안 쌓아올린 공포의 성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다. 그때였다. 대열의 가장 뒤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앳된 얼굴의 의무병, 강지훈 일병이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진우의 앞에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의무병, 일병 강지훈. 제가 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일병은 그날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폭우 속의 비상식적인 훈련, 이민정 중사를 향한 최민석 대위의 끊임없는 폭언,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던 폭행의 순간까지.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댐에 첫 번째 균열을 냈다. 거짓말입니다. 저놈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최민석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강 일병의 고백을 시작으로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때 또 다른 병사가 손을 들었다. 저도 봤습니다. 중대장님은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님께 억지로 술을 먹였습니다. 창고 정리를 밤새 혼자 시키는 것도 봤습니다. 저희에게 이 중사님과 말을 섞지 말라고 협박하셨습니다. 거짓의 댐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병사들의 증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최민석의 포갑에 억눌려 있던 진실의 목소리들이었다. 그 목소리들은 거대한 창이 되어 최민석의 심장을 꿰뚫었다. 최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허망함과 공포, 분노가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진우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최민석 대위.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지휘관의 권력으로 부하의 인권을 짓밟았고 한 인간의 삶을 파괴했다. 너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될 자격이 없다. 이진우는 허리를 숙여 최민석의 군복 가슴에 달린 대위 계급장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단숨에 뜯어내버렸다. 우두둑하는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장교에게 계급장을 뜯어내는 행위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가장 치욕적인 모욕이었다. 뜯겨나간 계급장이 흙탕물 속으로 떨어졌다. 최민석의 마지막 자존심이 진흙 속에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이자를 군사법률에 의거, 직권 남용, 가혹행위, 폭행치상, 직무유기, 위증교사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이진우의 선고가 끝나자 양옆에 도열해 있던 헌병들이 다가와 최민석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최민석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끌려갔다. 억울합니다.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그의 비명은 쏟아지는 폭우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난 연병장.
이진우는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은조렸다.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그의 눈은 이미 독수리 부대를 넘어 이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한 군 전체의 거대한 부패와 악습을 향하고 있었다. 진정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군단장의 야간 기습 방문과 현직 중대장 체포.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철통 같던 군 내부의 통제망을 뚫고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군단장 딸 부대 내 가혹행위로 뇌성마비 충격.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이민정의 사진과 최민석의 얼굴이 전국에 공개되었고 그들이 근무했던 독수리 부대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거대한 장벽을 이루었다.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 악질 지휘관의 일탈로 여겨졌던 사건은 군 지휘부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민정의 상태를 개인 과실로 결론 내렸던 헌병대의 허위 보고서가 언론에 폭로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게 나라냐?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들은 밤에 잠도 못 자겠다. 썩어빠진 군대, 당장 해체하라.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단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의 거센 압박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이진우 중장이 있었다. 군 수뇌부는 그에게 조용히 사건을 덮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길을 제시했다.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내 딸 하나의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군 전체에 만연한 악습과 부조리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이민정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서서 군의 치부를 정면으로 겨눴다. 그는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자신이 목격하고 묵인해야 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폭로했다. 그의 폭로는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핵폭탄이 되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과거 비슷한 피해를 겪고도 침묵해야 했던 예비역들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썩어빠진 군 조직을 개혁하려는 거대한 사회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이진우는 그 운동의 상징적인 구심점이 되었다. 물론 그에게는 수많은 적이 생겼다. 군 내부의 기득권 세력들은 그를 조직을 배신한 내부 고발자라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민석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집안 배경과 인맥을 총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다. 최고급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언론에 자신도 군 내부의 희생양이라는 식의 거짓 인터뷰를 흘렸다. 하지만 여론은 차가웠다. 그의 파렴치한 행동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했고 그의 집안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그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힘은 성난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파문. 한 소녀의 비극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해일이 되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차갑고 단호한 눈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낡고 부패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혁명가였다. 온 나라가 자신의 이야기로 들끓는 동안 이민정은 병실의 작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아버지는 그녀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혁명가처럼 군의 부조리를 질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비극이
단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었다. 나 재활 시작할래요.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간호사에게 더듬거리며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내뱉은 삶에 대한 선언이었다. 재활의 과정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완전히 굳어 있었다. 뇌의 명령을 받지 못하는 왼쪽 팔과 다리는 그저 무거운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혼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도하다 지쳐 바닥에 쓰러지기 일쑤였다. 욕창이 생기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재활치료실 바닥을 적셨다. 그녀를 지켜보는 재활치료사들과 다른 환자들은 그녀의 처절한 사투에 혀를 내둘렀다. 언어치료는 더 큰 고통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문장이 맴도는데 굳어버린 혀와 입술은 자꾸만 어긋난 소리를 만들어냈다.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가, 나, 다, 라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은 날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수척해진 딸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크고 따뜻한 손의 감촉. 민정아.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에 이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지난 몇 주간 수천 번도 더 연습했던 말을 온 힘을 다해 내뱉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비록 어눌하고 한 글자씩 끊어지는 발음이었지만 그 말은 이진우의 심장을 울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음을 보았다. 꺾였던 날개를 다시 펼치기 위해 피를 흘리며 발버둥 치고 있음을 보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재활에는 기적 같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했다. 비록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진보였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마침내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창문으로만 보던 세상. 자신의 힘으로 다시 마주한 세상의 공기는 너무나 상쾌했다. 그녀는 병원 로비의 텔레비전 앞에 멈춰섰다. 뉴스에서는 최민석에 대한 첫 재판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화면 속 최민석은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민정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나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연민과 함께 새로운 싸움을 향한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법의 심판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것.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자신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복수였다. 이민정은 휠체어를 돌려 자신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내리쬐는 복도의 햇살이 마치 재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의 날개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세간의 모든 이목이 군사법원으로 쏠린 날. 전 육군 대위 최민석에 대한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기자들과 방청객들의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민석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중대장이 아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어깨는 축 늘어졌으며 텅 빈 눈은 법정 바닥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은 시체나 다름없었다. 군 검사의 논고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그는 최민석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가 군복의 명예에 얼마나 끔찍한 오물을 끼얹었는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피고 최민석은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지휘권을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는 흉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유능한 군인을 파괴했으며 나아가 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든 반역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에게 법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철퇴를 내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의 마지막 외침에 방청석에서는 나직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반면 최민석의 변호인은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과도한 스트레스, 폐쇄적인 군 문화의 희생양. 그의 변론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마침내 재판장이 최후 선고를 위해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끼잉 마이너스. 무겁게 닫혀있던 법정의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휠체어도 보조기구도 아니었다. 자신의 두 다리로 비록 한쪽 다리를 조금 절기는 했지만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또박또박 법정의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이민정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강력하게 법정 전체를 침묵시켰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증인석으로 향했다. 피고인석의 최민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짓밟았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 그 자체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시선을 피했다. 이민정은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 약간의 마비 증세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도 단단하고 명료하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입었던 군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맹세이자 제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우란 단순히 옆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가 아닙니다. 나의 등을 맡기고 나의 생명을 기꺼이 기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민석을 향했다. 최민석 씨, 당신은 나의 군복을 찢고 전우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나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명예와 신념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진흙탕 속에 처박고 영원히 그곳에서 썩어가기를 바랐겠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나는 여기 내 두 발로 서 있습니다. 당신이 꺾으려 했던 내 날개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이 파괴하려 했던 내 영혼은 이제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파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최민석을 향한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당신에게 가장 큰 벌은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벌은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바꾸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재판장은 감정을 추스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최민석에게는 징역 15년 모든 군인 연금 박탈, 계급 영구 박탈이라는 군사재판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는 판결을 듣는 순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완전하고도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재판이 끝나고 이민정은 아버지 이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옅은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한적한 곳에 작은 현판이 걸린 건물이 들어섰다. 대한장병 인권센터. 군 복무 중 부당한 일을 겪은 장병들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명예롭게 전역한 이진우가 설립했고 그 센터의 소장은 이민정이 맡고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이민정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겁에 질린 어린 병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병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 최정예 군인이었던 시절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싸워줄 방법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임무였다. 상담이 끝나고 그녀는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고 굳은 날이면 온몸이 쑤셔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 이겨냈는지를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한때 그녀는 가장 화려한 꽃이 되기를 꿈꿨다. 하지만 시들어버린 꽃잎 너머에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활짝 피었던 연꽃은 비바람에 져버렸지만 그윽하고 맑은 향기는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이민정, 그녀는 이제 스스로 한 송이 연꽃이 되어 어둡고 그늘진 세상에 가장 깊고 진한 위로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가장 눈부시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